안녕하세요. 스스로 삶의 주인이 되다의 주인입니다. 이번 시간은 어제는 이미 죽었습니다. 당신의 진짜 인생은 오늘부터입니다. 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현재를 살아갑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과거에 화려했던 기억에 머물러 있거나 지나간 실수를 후회하며 소중한 오늘을 흘려보냅니다. 잊지 마십시오.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은 성장을 멈춘 것이고 멈춰 있는 것은 죽은 것과 다름없습니다. 죽음은 예고 없이 찾아오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는 과거라는 감옥의 문을 부수고 설레는 오늘을 맞이하는 법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실수하며 성장합니다. 실수를 했다면 반성하고 고치면 그만입니다. 부끄럽다고 고집을 피우며 제자리에 머문다면 결코 발전할 수 없습니다. 매일 아침 매장 문을 열 때 다짐합니다. 내일 죽을 것처럼 오늘 손님을 맞이하자. 이런 마음가짐이라면 못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돈을 벌고 성공하려는 진짜 이유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내가 성장할수록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고 그들을 지원하는 것, 지친 영혼을 치유하겠다는 그 꿈이 우리를 움직이는 진짜 에너지가 되어야 합니다. 모든 것은 선순환됩니다. 타인을 돕는 것은 결국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일이며 그 재미를 알 때 인생은 비로소 활기를 띠기 시작합니다. 거창한 계획보다 중요한 것은 오늘의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오늘을 후회 없이 불태운 사람에게만 내일이라는 선물은 설렘과 기다림으로 다가옵니다. 하지만 행동하지 않고 생각만 하는 사람에게 내일은 또 다른 후회의 시작일 뿐입니다. 자신의 고집과 이념이 틀렸음을 알았다면 즉시 수정하고 과거의 방식이 통하지 않았다면 과감히 버리십시오. 인생은 아무도 알 수 없기에 재미있는 것입니다. 과거의 사슬을 끊고 넓은 세상을 바라보며 내가 해야 할 일을 분명히 찾을 때 당신의 인생은 다시 흐르기 시작할 것입니다. 과거를 대하는 현명한 태도에 대해 공자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사불설, 수사불간, 기왕불구. 이미 이루어진 일은 말하지 않으며 이미 끝난 일은 간하지 않고 이미 지나간 일은 탓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또한 공자께서는 조문도 척사가이라 하셨습니다. 아침의 진리를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는 말씀이죠. 이처럼 과거의 미련에 얽매이기보다 지금 이 순간 진정한 가치와 도리를 깨닫고 실천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과거의 시비에 갇혀 오늘을 망치는 것은 군자의 도리가 아닙니다. 오늘을 새롭게 시작하는 일신 우일신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후회 없는 삶을 위해 지금 당장 마음의 창을 여십시오. 어제의 성공도 어제의 실패도 이미 지나간 데이터일 뿐입니다. 한정된 시간 속에서 내가 정말 가슴 뛰는 일을 찾고 행동하십시오. 성공의 열매를 어려운 이웃과 나눌 꿈을 꾸십시오. 그것이 당신을 나아가게 할 것입니다. 당신이 오늘을 뜨겁게 살아낸다면 내일은 두려움이 아닌 축제로 다가올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오늘과 미래는 당신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당신은 오늘 지나간 후회를 곱씹었습니까? 아니면 다가올 설렘을 준비했습니까? 최선은 오늘을 사는 자의 전유물입니다. 원두가 어제의 습기를 털어내고 뜨거운 불길 속에서 고유한 향을 터뜨리듯 여러분도 과거의 굴레를 벗어던지고 오늘이라는 무대에서 가장 화려하게 피어나시길 바랍니다.
그럼 손자병법 구변편 7. 군주의 명령을 받지 않을 수 있다. 시작하겠습니다. 군주의 명령을 받지 않을 수도 있다. 군주의 명령을 경우에 따라서는 무시해야 한다는 말이다. 이를테면 전선의 실제 상황과 맞지 않는 명령을 받았다면 복종해서는 안 된다. 군주의 명령을 받지 않을 수도 있다. 이것은 손자병법의 명구 중 하나라고 하겠다. 조조는 이렇게 해설했다. 전쟁에 유리한 일이라면 군주의 명령에 구애받지 않는다. 을류자에서 말했다. 전쟁이란 위험한 일이다. 전쟁은 악덕이다. 장군은 생사를 책임지는 관리이다. 위로는 하늘이 없고 아래는 땅이 없고 앞쪽으로는 적이 없고 뒤쪽으로는 군주가 없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장군은 삶과 죽음 사이를 왕래하는 사람이라 생존을 위해서는 무슨 일이든 저지를 수 있다는 거다. 그러니 하늘도 두렵지 않고 땅도 두렵지 않고 윤리도 없고 도덕도 없으니 그까지 군주는 안중에도 없다. 정말 그럴까? 정말 그렇다면 군대를 지휘할 수 없다. 대장군이 군주의 명령을 받지 않을 수 있다면 소장군도 대장군의 명령을 받지 않을 수 있다. 전쟁에 나선 모든 사람이 스스로 판단하여 결정하고 상부의 지시를 무시한다면 무슨 지휘가 되겠는가? 그러므로 두 가지 관건적인 문제를 반드시 이해해야 한다. 첫째, 군주의 명령을 받지 않을 수도 있다. 이 말은 군주에게 하는 말이다. 임금께서는 포성이 들리는 사람이 결정할 수 있게끔 하라는 것이다. 원격 조종하려는 충동을 억제해 최대한 억제하라는 것이다. 둘째, 이 말은 구변편에 나온다. 9가지 변통, 즉 임기응변에 대해 논하고 있는 것이다. 일반적인 상황이 아닌 특수한 상황을 논하고 있다. 군주의 명령을 받지 않을 수도 있다 함은 군주의 명령을 받지 않으면 사형이지만 지극히 특수한 상황에 처했을 때, 곧 군주의 명령에 따르면 죽을 게 뻔한 경우, 군주의 명령을 듣지 않는 것이 오히려 국가를 위한 공을 세우는 길이라면 이럴 때는 융통성을 발휘하고 임기응변에 군주의 명령을 듣지 말라는 것이다. 군주의 명령을 받지 않을 수도 있다. 장군은 이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서는 곤란하다. 이 말은 장군이 병법서에 써서 군주에게 올려 읽어보라고 참고하시라 권하는 문구에 불과하다. 군주가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구절을 장군 혼자 진지하게 생각하여 마치 자기가 지고무상의 권력이라도 지닌 양 행동하지 말라는 것이다. 실제 사례로 확인해보자. 과연 군주의 명령을 받지 않을 수 있을까? 그럴 순 없었다. 당나라 때 일이다. 알록산의 날이 발발했다. 가서아는 성벽을 튼튼히 쌓아 동관을 굳게 방어하고 있었다. 당나라 현종은 어서 출전하여 진압하라고 독촉했다. 가서아는 출전하는 순간 패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그 순간 장군이 전쟁에 있을 때는 군주의 명령을 받지 않을 수도 있다는 손자병법의 이 구절을 떠올렸을까? 당연히 떠올랐다. 그러나 항명의 결과는 죽음이라는 것도 눈뜨고 지켜봤다. 그에 앞서 고선지, 봉상천과 같은 명장들은 국가의 대들보인데 소극적인 작전에 책임을 물어 현종이 모두 처결해버렸다. 그러므로 가사아는 어쩔 수 없이 통곡하며 관문을 열고 출전했다. 그 결과 관문은 대패했고 동관은 뚫렸다. 가사아는 포로가 되었고 현종은 장안을 버리고 사천성으로 도피하고 말았다. 악비의 경우도 그러했다. 북벌이 곧 성공할 수도 있었는데 송나라 고종이 소환했다. 악비는 군주의 명령을 받지 않을 수 있는가? 불응하면 죽음일 뿐이다. 고종은 강군가를 보내고 감군은 병력에 이르자 황제의 조서를 낭독하고 어명에 따라 악비의 목을 베었다. 이번에는 장교가 장군의 명령을 따르는지 마는지 확인해보자. 전국시대 진나라와 조나라 사이에 아래 전투가 있었다. 진나라는 아래를 첩첩으로 포위했다. 조사가 지원군을 이끌고 포위망을 뚫어야 했다. 그러나 조사는 조나라 수도 한단을 나선 지 30리 지점에서 행군을 멈추고 진지를 단단히 구축하기 시작했다. 진나라를 향해 더 이상 전진하지 않겠다는 속임수 동작을 보인 것이다. 그러고는 군령을 내렸다. 군사 문제로 가난하는 자는 목을 벤다. 진나라는 아래를 포위함에 동시에 행여 조나라 군대가 지원하러 오는 것을 막고자 병력을 떼어내 무안을 지키면서
기각지세를 이루었다.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던 조사 휘하 군종 중 한 명이 위기감을 느끼고 진언했다. 빨리 행군하여 무안을 점령해야 한다. 여기 계속 머물면 위험해진다는 식으로 말이다. 조사는 즉시 장교의 목을 쳤다. 이런 소식이 진나라 진영으로 흘러가지 않겠는가? 진나라는 조사가 그저 지원하는 척만 하는 것이지 실제로 지원할 뜻은 없다고 믿었다. 조사는 진나라의 판단력을 마비시키자마자 무거운 갑옷을 벗고 가벼운 차림으로 이틀 하룻밤을 쉬지 않고 행군하여 아려성 오심리 지점에 도착하여 진지를 구축했다. 이때 또 허력이라는 이름의 장교가 지형을 살피더니 진언했다. 북쪽산을 점령하는 자가 승리합니다. 북쪽산의 병력을 마련하고 진을 치십시오. 조사도 같은 생각이었다. 허력에 이어서 죽음을 청했다. 제가 할 말은 다 했습니다. 군령을 어겼으니 목을 베십시오. 조사가 대답했다. 귀국하여 처리하겠다. 결국 조사는 아려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다. 허력은 귀국하여 처결당하기는커녕 오히려 국위로 승진했다. 도대체 어찌된 일인가? 군령을 어겼는데 누구는 죽었고 누구는 승진했다. 위 사례를 보고 당신은 무슨 생각이 드는가? 죽임을 당한 굴졸은 국부적인 상황만 읽었지 전체적인 국면을 읽지 못했다.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만 보았지 본질을 파악하지 못했다. 그의 판단은 상부의 판단에 미치지 못했다. 그런데도 상부의 명령, 즉 군사 문제로 가난한 자는 참수한다는 군령을 무시했으니 죽는 게 당연했다. 조사가 기획했던 전략에 그런 자의 목이 필요했는데 마침 걸려든 것이다. 허력도 물론 죽음을 각오하고 간언했을 것이다. 아마 그 당시 허력의 생각은 이러했을 것이다. 내 목숨은 나라의 것이니 나의 간언이 나라에 도움이 된다면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러므로 당신이 군주의 명령을 받지 않을 수도 있다고 주장하려면 우선적으로 자신의 희생할 각오와 결심이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장군이 9가지 임기응변에 유리함에 통달하면 군대를 지휘할 줄 아는 것이다. 장군이 9가지 임기응변에 유리함에 통달하지 못하면 비록 지형을 안다고 해도 지형의 유리함을 얻지 못할 것이다. 군대를 다스릴 때 9가지 임기응변의 전술을 모르면 비록 5가지 유리함을 알더라도 병사의 전투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없다. 위 구절은 앞의 이야기를 총정리하고 있다. 장군이 임기응변에 정통하면 용병수를 안다고 볼 수 있다. 만일 임기응변을 모르면 설령 지형을 이해한다 해도 지형의 이점을 얻지 못할 것이란 뜻이다. 또한 만일 군대를 지휘하면서 임기응변을 모르면 설령 5가지 이점을 알더라도 군대의 전투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5가지 이점이란 용어로 오리가 등장했다. 9가지 임기응변 가운데 5가지 경우를 가리킨다. 그 5가지는 무엇인가? 2가지 설이 있다. 첫째, 습지에 주둔하지 말라. 둘째, 사통발달한 지역에서는 제후와 킹교를 맺어라. 셋째, 물이 없고 풀이 없고 땔감이 없는 곳에는 머물지 말라. 넷째, 쉽게 포위당할 곳에 있으면 속히 계략을 짜라. 다섯째, 죽을 곳에 머물렀으면 사력을 다해 싸워라. 이상 5가지는 주장이 있고 또 다른 설은 아래 5가지라는 것이다. 첫째, 갈 수 있는 길이 있지만 가지 않는다. 둘째, 칠 수 있는 적이 있지만 치지 않는다. 셋째, 성이 있지만 공격하지 않는다. 넷째, 점령할 수 있는 땅이 있지만 점령하지 않는다. 다섯째, 군주의 명령을 받지 않을 수도 있다. 어떤 설이 옳든 간에 변통, 융통성 있게 처리하는 능력, 즉 임기응변에 능해야 한다는 것이다. 장사 또한 똑같습니다. 하루하루가 변하는 게 세상입니다. 어제와 같을 수 없기에 돌발 상황에는 임기응변의 대처를 잘 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장은 평소에 기본에 충실하며 정직하고 올바르게 최선을 다했다면 변수가 생겨도 잘 넘어갈 수 있습니다. 직원 교육 또한 잘 되어 있고 위생, 재료 관리까지 세세하게 관리가 되어 있다면 위급 상황도 융통성 있게 잘 처리할 수 있습니다. 사장은 모든 일을 알고 지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의 무게가 무거운 것입니다.
편법보다는 기본에 충실하며 내가 놓치는 부분은 없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기본을 점검해 보면 어떨까 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